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누추한 것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당장 비키지 못할까. 만복의 고함이 나루터 장바닥을 울렸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약초 꾸러미를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짐수레가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고 바퀴에 달린 보따리 하나가 풀리며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고 만복은 제가 아니라 저를 향해 다시 달려왔습니다. 내 인연이 재수 없이 앉아 있어서 내 물건이 빠졌어. 어떻게 할 거야? 그의 침이 제 이마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루터에 처음 나타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누더기 두루마기를 입고 약초 꾸러미 하나만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이도 없었고 저 역시 먼저 입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떠돌이 약장수쯤으로 여겼고 어떤 이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라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사시고 몇 살이신지, 지금 무엇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저처럼 말없이 지나가시지 마시고 흔적 하나만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소리를 질렀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주먹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해, 이년아. 넌 벙어리냐?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대개 술에는 왼쪽 바퀴 축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만복이 멈칫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짐을 한쪽에만 치우쳐 실으셨고 서두르시느라 묶은 노끈도 헐겁게 매셨습니다. 제가 앉아 있지 않았어도 대개 보따리는 어차피 물에 빠졌을 겁니다. 만복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수치심과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욕지거리 하나를 뱉고는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떠내려가는 보따리를 건지느라 허우적거리는 그의 뒷모습을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장은 다시 시끄러워졌고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초 꾸러미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지나가는 발걸음들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치마폭에서 풍기는 된장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과부였고 장 입구에서 국밥집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 홀로 가게를 꾸려왔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고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질이 급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약초는 파시는 거예요? 팔 수 있으면 팝니다. 안 팔리면 그냥 둡니다. 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쪽에서 왔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 가족 없이 떠도는 여자의 사연을 굳이 파헤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분이는 일어서며 치마를 털었고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점심때 되면 국밥집으로 오세요. 한 그릇 드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분이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외로움을 압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은 다른 외로움을 알아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장은 가장 붐볐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들이 목청을 높였고 생선 장수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약초 꾸러미는 아침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안악이 지나가다 제 약초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십시오. 값은요? 대기 정하시면 됩니다. 안악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장에서 저를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세졌고 상인들은 부랴부랴 천막을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싸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약초 꾸러미가 젖기 시작했고 제 두루마기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냥 비를 맞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삿갓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 위에 삿갓을 씌워주고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게로 가요. 비 그치고 나가세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저를 이끌고 국밥집으로 갔고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드세요. 몸 녹이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떴고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분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제법 오네요. 네. 장사꾼들은 다 떠났을 거예요. 오늘은 장도 파했겠어요. 저는 국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무실 곳은 있으세요?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장터 근처 빈 창고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분이가 뭐라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 처마 밑에서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역관이셨던 아버지는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다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갔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양반가의 딸에서 하루아침에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속에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내 마음만 썩게 한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있어요. 창고 쪽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요. 새벽녘 장터를 울리는 비명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제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니 강물이 평소보다 훨씬 높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내 곡식이 다 젖었어. 창고 문을 열 수가 없어. 물이 이미 무릎까지 찼단 말이야. 상인들의 아우성이 나루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상류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왔고 강가 낮은 곳에 자리한 창고들은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흘 전 분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댁은 큰 물은 피해 가겠네요. 분이는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제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만은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말을 믿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고를 나와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이 차갑게 발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짐을 건지느라 허둥대고 있었고 누구 하나 저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본다 해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고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안에 곡식이 20가마나 있단 말이야. 물은 이미 그의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창고 문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분이의 국밥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밥집은 장터에서도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당까지는 물이 들어와 있었지만 집 안까지는 차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밖에 소란에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저예요. 설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분이 댁은 어떻습니까? 덕분에 괜찮아요. 분이는 제 말을 듣고 이틀 전 서둘러 장독대의 독들을 모두 다락으로 옮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곡식 가마니들도, 장사에 쓰는 그릇들도, 귀한 양념 단지들도 전부 높은 곳으로 옮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했지만 분이는 악착같이 모든 것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야 할 것 같았어요.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집들은 전부 물에 잠겼어요. 만복이네 창고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하고, 우리 집만 이렇게 멀쩡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도 다 잃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차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물이 불어날 거라는 걸. 분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역관으로 계실 때 여러 나라의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 중에는 기상과 물의 흐름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탐독했고, 자연스럽게 하늘의 색과 바람의 방향, 구름의 모양을 잇는 법을 익혔습니다. 비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색도 평소와 다르게 흐렸습니다. 상류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보고 알 수 있다니. 분이는 감탄하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물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창고로 달려가 피해를 확인했고, 곡식이 젖은 것을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만복은 창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 가마의 곡식이 모두 물에 잠겨 쓸모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피해에 정신이 없어 그를 위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를 원망할 겁니다. 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물이 불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이에게만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국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입을 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저를 떠돌이 취급하고 미친 여자라 수군거리던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곧 소문이 퍼질 겁니다. 분이 댁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유를 궁금해할 겁니다. 그럼 되기 원하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소문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아니에요.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다 잃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당신 편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라고 말해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분이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척하며 힐끔거렸지만 점차 대놓고 집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서려 하자 분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분이 씨. 댁은 피해가 없으신가 봐요? 네, 다행히 괜찮았어요.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과 부러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린 씨가 알려주셨어요. 서린, 그 떠돌이 약장수 말이오? 만복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분이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물이 불어날 걸 알았단 말이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려주셨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소? 그 여자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분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만복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미리 알았으면 우리한테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요?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며칠 전 댁께서 저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재수 없는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제 말을 믿으셨겠습니까? 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믿으셨다 해도 창고를 비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이 댁은 이틀 동안 밤낮으로 짐을 옮기셨습니다. 댁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설령 제가 말했어도 귀찮다며 무시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친절을 베푼 분에게 보답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하늘을 보면 압니다. 땅을 보면 압니다. 물을 보면 압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이가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차 멀어졌습니다. 괜찮았어요? 너무 당돌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소문이 더 퍼지겠네요. 그럴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빠진 장터는 진흙투성이었고 사람들은 피해를 수습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는 익숙합니다. 몇 년째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도 오래 머물 수는 없겠구나. 곧 떠나야겠구나.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다음 날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저를 경계했지만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장사는 잘 될까요? 제 아들이 과거에 붙을까요? 남편이 먼 길을 떠났는데 무사히 돌아올까요? 저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예물함이 사라졌어. 최노인 댁 사랑채에서 터져 나온 비명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장터 한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이가 헛간에서 나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큰일 났네요. 최 노인네 집에서 도둑이 들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집 불행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노인댁 하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린 씨라고 하시는 분 맞습니까? 어르신께서 오시라고 하십니다. 저를요? 예. 급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며칠 전 혼례를 올렸고 신부 집에서 보낸 예물함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 귀한 물건이 사라졌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인을 따라 최 노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이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니. 사랑채 마루에는 종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이나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당장 불어라. 안 그러면 너희 모두 관가에 넘긴다. 종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루 아래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젊은 남자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최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서린이라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최 노인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소문난 그 여자냐? 그렇다면 그럴 것입니다. 건방지긴 예의도 모르는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었겠지만 내 집에서 예물함이 사라졌다. 혼례 때 신부 집에서 보낸 것인데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 어제 저녁까지는 분명 안채 장롱 안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온데간데 없더구나.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며 그럼 누가 가져갔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집안 사람들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럼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최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이놈이 우리 가문을 모욕하는 게냐? 모욕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저는 무릎 꿇은 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억울함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간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저들의 눈을 보면 압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최 노인이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말고 제대로 답을 하거라. 누가 가져갔느냐? 저는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인이 기둥 뒤에 숨어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새색시였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께서 아실 겁니다.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연화가? 예. 이 미친 계집이 감히 우리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최 노인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이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내쫓으십시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물함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야. 최 노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며느리께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혼례가 끝났으니 당연한 일이다. 며느리가 관리하는 게 도리 아니냐? 그렇다면 더욱 며느리께 여쭤봐야 합니다. 최 노인의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거냐? 당장 말을 거두지 않으면 거두지 않겠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안채에서 한 노파가 나왔습니다. 최 노인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한번 불러봅시다. 연화가 직접 말하면 이 오해도 풀릴 테니. 오해가 아닙니다. 제 말에 노파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께서 예물함을 옮기셨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옮기신 겁니다. 말도 안 돼. 왜 며느리가 자기 예물함을 옮겨? 저는 여전히 기둥 뒤에 숨어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시면 압니다. 최 노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 당장 나와라. 한참을 망설이던 연화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이 여자 말이 사실이냐? 내가 예물함을 옮겼느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느냐? 아버님. 저는
어디 있느냐? 당장 말해라. 연화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짐작이 맞았다는 것을. 며느리께서는 예물함을 친정 쪽에 맡기셨을 겁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친정이라니 무슨 소리야? 며느리께서는 이 집안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혼례 후 며칠 동안 시댁 어른들의 간섭과 구박을 견디셨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셨겠지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혼인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물함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연화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노인의 부인이 다가가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못된 것, 시댁을 우습게 아는 게냐? 어머님, 저는 그냥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안 그러면 너도 종들이랑 똑같이 관가에 넘긴다. 연화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댁에 있습니다. 어제 몰래 전해드렸어요. 최 노인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들은 당장 연화의 친정으로 달려갔고 최 노인은 마루에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노파는 연화를 안채로 끌고 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예.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물함을 옮기다가 생긴 상처일 겁니다. 최 노인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우리 가족도 모르는 걸 내가 알아맞히다니.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하느냐?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최 노인은 일어서서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였나 보구나. 저 아이도 불쌍하지. 시집 와서 편할 날이 없었을 테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설인. 예.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종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최 노인 댁을 나왔습니다. 대문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나오자 술렁거렸습니다. 뭐래. 며느리가 예물함을 친정에 보냈다며? 세상에 그런 일이. 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물함은 찾을 겁니다. 정말 며느리가. 네.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그날 저녁 예물함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연화의 삼촌이 직접 가져왔고 최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연화는 안채에 갇혀 나오지 못했고
최 노인의 부인은 며느리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더 잘 보살펴라. 저 아이가 그렇게까지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설인이라는 여자가 최 노인 댁에 도둑을 찾아냈다는 소문. 아니, 도둑이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을 읽어냈다는 소문. 사람들은 이제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멀찌감치 피해갔습니다. 저 여자 귀신이 씌었나? 아니면 무당인가? 아니야, 그냥 눈치가 빠른 거겠지. 저는 여전히 장터 한 구석에 앉아 약초 꾸러미를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떠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설인 씨, 설인 어른, 설인 선생.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겠구나. 사람들의 관심은 때로 칼보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설인 선생을 찾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장터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이런 곳에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았고 더구나 누군가를 정중하게 선생이라 부르며 찾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약초 꾸러미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인입니다. 아전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관아의 아전 도윤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시지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을 따라 장터를 벗어나 강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가에 이르자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높으신 분께서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높으신 분이라면? 현군께 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현군.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왜 찾으십니까?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군께서 깊은 고민이 있으시고 선생께서 지혜를 빌려주실 수 있을 거라 여기신 듯합니다. 제가 무슨 지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떠돌이일 뿐입니다. 선생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선생을 다르게 봅니다. 홍수를 예견하셨고 최 노인 댁의 일도 밝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들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현군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현군께 선생 이야기를 여쭈었습니다. 현군께서 요즘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혹시 선생께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도윤은 또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정의 권세 다툼이 심하다고 합니다. 현군께서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선택은 일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천천히 흘렀고 수면에는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정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알아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다툼은 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도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현군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군께서는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권세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입니까?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현군께서 왜 그 자리에 계시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스스로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건너편 언덕에서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연들이 하늘을 수놓았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밑에 떨어진 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줄이 끊어진 연이었습니다. 아마 바람에 날려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저는 그 연을 주워 들었습니다. 도윤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연을 도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현군께 드리십시오. 예, 이게 무슨... 이것이 제 답입니다. 도윤은 손에 든 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끊어진 줄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군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연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가 물었습니다. 관아에서 무슨 일로 왔어요? 별일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분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군이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권세 다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고, 대신 백성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군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문제, 흉년 대비, 수리시설 보수.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현군께서 깨달으셨습니다. 끊어진 연줄의 의미를요. 무슨 의미라고 하시던가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현군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쫓을 것은 바람이 아니라 끊어진 줄부터 바로잡으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군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니, 선생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현군께서 말씀하시길 권세 다툼은 바람과 같아서 아무리 쫓아도 잡을 수 없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후계를 바르게 세우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현군께서 선생께 드리는 사례입니다. 부디 받아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 의미를 찾으신 것은 현군께서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현군께서 꼭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이 장터에는 제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윤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군께서 언젠가 직접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분명 있을 겁니다.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단하세요. 현군까지 감동시키시다니.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현군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기를 주신 거잖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분이 씨, 저는 선생이 아닙니다. 그저 떠돌며 조금 더 많이 본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을 필요로 해요. 여기 머무르시면 안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물고 싶었지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고 처마 밑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딸이 이렇게 떠돌며 사는 모습을 보시면 슬퍼하셨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연줄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서린 선생. 달빛 아래 낮은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처마 밑에서 눈을 떴습니다. 관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품격이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현군께 옵니까? 그렇소. 밤중에 찾아와 송구하오. 현군은 혼자였습니다. 수행원도 아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이 허름한 창고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곳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선생을 뵙고 싶었소. 공식적으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소. 현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창고, 처마 및 거적대기, 약초, 꾸러미.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셨습니까? 예. 송구하오. 송구하실 것 없습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현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생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현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말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역관이셨습니다.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다 누명을 쓰고 유배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혼자,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외면했고 집은 몰수되었습니다. 저는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견을 갖추셨습니까? 홍수를 예견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께서 역관이셨기에 집에는 여러 나라의 책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천문, 지리, 의술, 인심.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책만으로는 책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배움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몇 년을 떠돌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욕심과 두려움.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알면 보입니다. 현군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전한 연의 뜻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소. 말씀하십시오. 끊어진 줄부터 바로잡으라는 뜻이었지요? 바람을 쫓지 말고 제 발밑부터 단단히 하라는 현군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요. 선생이 계기를 주셨소. 저는 그동안 조정의 권세 다툼에만 신경 쓰며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 후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제 일이었습니다. 현군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선생께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분이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현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은 참으로 욕심이 없으시군요. 욕심을 부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현군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에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홍수로 곡식을 잃은 이들도 많습니다. 종자곡을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세금을 유예해 주십시오. 현군이 놀란 표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선생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 선생 자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군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현군은 돌아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선생은 계속 떠도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이곳에 머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선생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너도리로 사는 것보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들은 제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한 번 더 뵙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그러겠습니다. 현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거적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방이 나붙었습니다. 종자곡을 나눠주고 올해 세금을 유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복은 눈물을 흘렸고 다른 상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서린의 청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서린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만복도 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같은 놈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선생님께서 저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잘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서린 선생님, 서린 어른. 아이들도 저를 보면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군거림 속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저는 약초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떠나려 합니다. 왜요? 이제 다들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분이 씨는 제 첫 번째 친구입니다. 그럼 왜? 친구니까요. 친구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터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사람들이 모여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다시 길 위로, 다시 떠돌이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뒤에 따뜻한 기억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이곳에 아니면 다른 곳에. 사람들이 쟤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